박용우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뭐랄까 황인범 선수가 갓 복귀했는데 이제 당장 또 데려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경기에 출전시키는 거는 맞는 거냐. 연예와 스포츠 이슈를 다루는 핫시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인턴 기자 하영수입니다. 오늘 스포츠부 하근수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나눠볼 스포츠 이슈는요. 홍명보호 3월 A매치 후토크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3월 열린 두 번의 경기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만이랑 요르단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대1 무승부 두 경기가 나면서 저기 본선 진출 확정은 실패를 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3월 10일 축구대표팀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축구회관에서 이제 축구대표팀 명단을 공개를 했고요. 우리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주축 멤버들이 모두 소집이 됐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여러 선수들이 다 소집이 됐고요. 대신 조금 우려가 됐었던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 앞서 언급드린 황희찬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복귀가 되면서 어쨌든 완전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최근 셀틱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양현준 선수가 합류가 했고요. 새로운 얼굴로는 김천 상무의 김동원이랑 조현택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의 좀 비대한 선수단이 소집이 됐는데요.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선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양현준 선수와 비롯해서 뭐 엄지성, 뭐 배준호 선수도 있고요. 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있고 이 선수들이 가담하는 어떤 이선의 공격력이 어디까지 경기력으로 나타날지가 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현재 세대 교체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강조를 했었던 게 또 세대 교체고요. 우리가 실제로 2026 월드컵 그리고 나아가 아시안컵을 대비를 했을 때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다음 세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차례거든요. 세대 교체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당장 우리가 지금 3차 예선이라는 조금 중요한 무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 새 얼굴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조금 더디게 보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반대로 홍명보 감독처럼 영건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경우도 조금 신선했거든요. 지금까지의 부임 후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발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돼.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죠. 하지만 당장 3차 예선을 잘 통과하고 내년에 있을 월드컵을 대비하는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세대 교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조금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들고요. 네, 명단이 공개된 며칠 뒤에 3월 15일 김민재 선수의 부상 낙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3월 15일이었죠. 미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낙마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잖아요. 실제로 경기를 뛰면서도 부상 때문에 좀 몇 경기를 결장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대표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좀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한 거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었죠. 김민재 선수 부상과 관련해서 미넨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선수 보호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 선수 없이 경기를 하게 됐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독일 쪽이랑 네덜란드 쪽 매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독일 쪽에서도 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세계적인 클럽인 미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샷아웃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언급이 많이 됐고 반대로 네덜란드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견도 많이 있었어요. 뭐 황인범 선수가 갓 복귀했는데 이제 당장 또 데려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경기에 출전시키는 거는 맞는 거냐 라는 식으로 좀 반박, 비판적인 또 시선도 있었습니다. 3월 17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A대표팀이 첫 소집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소속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첫날 인터뷰에서는 이제 주민규 선수랑 오연규 선수가 나왔는데 두 선수 각자 주민규 선수는 대전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오연규 선수는 벨기에에서 최근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터뷰에서도 느껴졌고 선수단 얼굴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팀의 3월 첫 경기, 3월 20일 오만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당시 경기의 중원 구성은 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경기 양상은 좀 어떻게 흘러갔나요? 아무래도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중원이랑 센터백이었을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빠진 중앙 수비를 누가 메우냐. 중원은 이제 황인범 선수가 막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곧바로 투입을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홍명보 감독은 꾸준히 기용했던 박영우의 파트너로 백승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이 됐지만 사실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경기 종료 직전에나 좀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선발로 출전을 시켜서 박영우 선수와의 어떤 호흡을 좀 맞춰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공백 같은 경우에는 뭐 조유민 선수를 꾸준히 파트너로 세웠기 때문에 선발로 두고 그의 파트너로 권경원 선수를 선택하면서 선발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오만전을 이제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중원에서부터의 빌드업, 후방에서부터의 빌드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반전 첫 슈팅이 40분 까지 미뤄질 정도로 좀 답답한 양상이었습니다. 와중에 또 백승호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또 변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의 또 날카로운 패스와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로 또 리드를 잡았었죠. 이강인 선수가 투입 시기 자체가 백승호 선수가 워낙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전반전을 잘 마치고 후반전도 잘 마쳤는데 부상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발목이 조금 뒤틀린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고양 운동장의 어떤 잔디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도 부상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무승부를 거뒀던 오만전 이후에 대표팀은 하루 동안 외박을 가지고 3월 22일 재소집했습니다. 당시 오만전에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은 좀 어떤 상태였나요? 오만전 부상으로 결국에는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날 결장했었던 정승현 선수까지 3명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 모두 부상으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뭐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고 해요. 뭐 이강인 선수는 발목, 백승호 선수는 햄스트링, 정승현 선수는 근육 부상이었는데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선수 좀 보호 차원에서 소집 해제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또 대체 발탁은 당장 요르단전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22일 날 다시 소집을 해서 23일 훈련 그리고 24일 공식 훈련까지 진행을 하면서 요르단전을 준비했습니다. 3월 25일 요르단전 당시 라인업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땠나요? 일단 오만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선발 라인업에 두 자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주민규 선수가 나갔고 부상당한 백승호 선수가 제외가 됐죠. 대신 손흥민 선수가 2선에서 최전방으로 올라갔고 이동경 선수가 2선을 메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원은 황인범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르단전도 취재를 다녀왔지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3년 만에 A매치에서 카드 섹션이 진행이 됐고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매진이 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른 시간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홈 2연전을 마무리를 했죠.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요소는 역시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발탁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요르단전을 통해서 18세 333일의 나이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이 또 대단한 게 차범근 전 감독과 구자철을 넘어서서 역대 최연소 데뷔 12위라고 하더라고요. 양민혁 선수야 이제 K리그를 지켜본 팬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강원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좀 흔들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국가대표로 또 데뷔를 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스타를 탄생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민혁 선수의 활약도 물론 돋보였지만 우리나라가 풀백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태석 선수의 등장은 좀 큰 발견이었던 것 같은데 이태석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태석 선수는 오만전과 요르단전 둘 다 선발로 출전을 했죠. 서령우 선수와 함께 좌우 측면을 이제 책임을 졌고요. 오만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잡는 선발 기회였기도 하고 첫 경기다 보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르단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반대편 요르단 측면에 있었던 우리가 좀 두려워했던 요르단의 그 선수
알마타리 맞나요? 알타마리 선수가 알타마리 있었죠. 선수. 그 선수를 굉장히 경계를 했었는데 그 선수한테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내주지 않았고 본인이 이제 소속팀에서 보여줬던 어떤 롱볼이라던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오버래핑의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이태석 선수가 2002 레전드 이을용 선수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태석 선수가 지금 포항 스틸러스에 있죠. 그렇죠. 이태석 선수의 리그에서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태석 선수가 FC 서울에서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포항의 이번 시즌 성적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왼쪽 측면을 조금 든든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그 4경기 1골 1도움을 기록 중이고요. 이 한 경기 결장이 우리 대표팀 소집 기간 사이에 있었던 광주와의 수년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리그에서는 풀 경기를 출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5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는 왼발 중거리골로 조금 센세이션한 득점을 터뜨리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태석 선수가 홍명보 감독님한테 조금 이번 A매치에서 중용을 받았던 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후방 빌드업을 추구하는 그리고 측면에서의 어떤 공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홍 감독님의 마음을 이태석 선수가 좀 사로잡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용우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박용우 선수의 실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르단전에서 이제 볼을 좀 걷어내려고 한 패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상대에게 차단이 되고 그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박용우 선수에게 좀 비난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박용우 선수가 클린스만 전 감독 시절부터 좀 평가가 엇갈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이 반복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박용우 선수가 그 실점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실수이고 큰 잘못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황인범 선수와 꾸준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어떤 빌드업도 오만전보다는 저는 나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박용우 선수가 고쳐야 할 숙제겠죠. 그게 또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압박일 테고요.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박용우 선수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었던 거는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던 거는 경기 끝나고 이제 믹스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좀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실점에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장을 나가는 홍명보 감독님께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개 들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툭 치면서 가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박용우 선수가 아직 또 뭐랄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경험도 월드컵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고 일부에서는 불안한 1위라고들 표현하곤 하는데 비조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승점이랑 순위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점 16에 한국이 1위, 승점 13에 요르단이 2위, 그리고 승점 12에 이라크가 3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점만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한 1위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본선행이 매우 유력하다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9차전에는 이라크 원정을 떠나고 10차전에는 쿠웨이트와 홈에서 싸우는데요. 이 두 경기에서 우리가 무승부를 한 번만 거둬도, 그러니까 승점을 1점만 따더라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위 요르단과 3위 이라크가 10차전에서 서로 맞대결을 벌이거든요. 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여기에서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이제 영상이 너무 30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들고, 어쨌든 우리는 두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을 나간다라는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 뭐 지난 팔레스타인전까지 하면은 3경기 연속 무승부이기는 하지만 6월에는 꼭 승리를 거둬서 월드컵 본선행을 기분 좋게 확정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가 불안한 경기를 3월에 두 경기를 했지만 조금 더 6월에는 괜찮은 경기력으로 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